이렇게 또 와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 너무 좋은데 이제 지난 시간까지는 서양 미술사 이제 끝났고요. 이번 주에는 동양 미술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2타임 동안 다음 주까지 진행될 건데요. 오늘 이렇게 강의를 맡아주신 선생님은 정진용 미술학 박사이시고요. 굉장히 존경하는 선생님이세요. 네, 굉장히 박식하시고 홍대 동양학과 나오시고 거기서 석사, 박사 하시고 지금은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 선생님이세요. 오늘 집중해서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진용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정진용입니다. 잘 들리시죠? 네. 앞서 장원 선생님 강의를 들으셨겠지만 장원 선생님하고 저는 이제 한 20년, 30년직이죠. 근데 그 친구가 강의를 워낙 잘해서 제가 좀 긴장을 하게 되는데요. 어차피 서양 미술하고 동양 미술은 큰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점 염두에 두시고 재밌게 들으시면 되겠고, 좀 제가 어제 PPT를 정리를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말들이 많아서 제가 이제 뭐 논문을 쓰거나 하던 때를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너무 어려운 말들이 많아서 조금 최대한 쉽게 정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긴 했습니다. 이 첫 번째 타이틀 요것도 제가 상당히 공을 들였어요. 이거 괜찮죠? 네. 숭례문 현판. 숭례문 현판 요걸 딱 따가지고 숭례문 빼고 한국화라고. 숭례문 현판이 가로가 아니고 세로인 거 아시죠? 세로인데 가로로 눕혀서 이렇게 제가 아무튼 열심히 노력했다는 거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좀 이렇게 웃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여러분들에게 한국화 잠깐만요. 불 꺼주신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불 켜고 그냥 하나요? 네, 잘 보이죠, 그죠? 한국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좀 애매하다, 난해하다 생각을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필드에서도 한국화는 특수 장르로 이해가 되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현대미술과 접목을 시켜서 이해를 해야 되나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또 하나는 두 번째 문제는 또 한국화하고 동양화라고 하는 용어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느 사람들은 한국화라고 그러고 어느 사람들은 동양화라고 그러고. 핸드폰을 잠깐만 끄겠습니다. 제가 어느 학제에서는 한국화라고 하기도 하고, 이를테면 중대 같은 학교는 한국화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홍대나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양화과로 되어 있죠, 그죠? 대학의 학제가 이제 동양화라고 하고 한국화라고 해서 그 학제를 나온 사람들도 헷갈리는 형국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한국화라고 했다면 동양 전체를 아우르는 어떤 미학적 포지션, 미술사적 포지션을 취하는 건 어렵다라는 측면도 있고요. 그런 의견들도 있고, 또 동양화라고 한다면 일제잔재다. 일본 애들이 만든 용어다. 이렇게 해서 반대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쨌거나 여기 전북대학교에서 한국화라는 학제를 쓰고 있기 때문에 한국화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한국화의 문제가 동양화로 계속 쓰여지다가 1972년도 뭐 청강 선생이 한국화론을 갖다가 얘기를 하면서 한국화론이 본격적으로 대두가 됐다, 사실 이런 문제들은 사실 선생님들이 네이버를 찾으시거나 뭐 하면은 다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술사적인 얘기들은 사실은 이제는 굳이 도서관을 가지 않아도, 이를테면 여러분들이 네이버에 네이버를 홍보하는 건 아니고요. 다음이나 네이버나 줌이나 어디든 뭐 조선시대 회화사 뭐 이런 거 치면 쫙 나오거든요, 그죠? 그리고 뭐 중국 회화사 하면 쫙 나오니까 그런 것들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술사라고 하는 장르는 각색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죠? 그 진리죠, 그죠? 이것은 뭐 변주를 하거나 해서는 곤란합니다, 히스토리는. 그래서 저는 그 히스토리의 측면에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선생님들이, 도슨트 선생님들이 한국화라는 장르를 바라볼 때 어떠한 특수성을 가졌는가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게, 그죠?
구분하시고 이해할 수 있게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스크를 쓰고 말하니까 숨차 죽겠습니다. 네. 양해해 주시고요. 자, 오늘 수업은 일단 과제로 한국화 동양화의 이해라고 제가 붙여놨어요. 이해라는 말이 참 쉽지만 어려운 말이죠. 자, 1부는 한국화 동양화 보기라고 제가 정했고요. 그 다음 2부는 한국화는 무엇인가. 자, 2부에서는 다음 주죠. 2부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근현대 미술과 더불어서 현대 미술에서 한국화가 어떻게 소위 말하면 움직이고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쭉 한번 넣어봤어요. 이거를 왜 제가 넣었냐면 잘 안 보이시죠? 자, 한국화라는 장르가 사실은 우리가 여러분들 그 중국 별로 안 좋아하시죠, 그죠? 미국 안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중국 안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일본 안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게 웃기는 게 뭐냐면 아주 제가 저 카메라가 있어갖고 제가 원래 수업 스타일로 못 하겠는데요. 이 한국화라는 장르가 사실 좀 미안한 얘기지만은 근본적으로 너무 열악합니다. 그 열악하다는 건 뭐냐면 중국에 비해서 너무나 열악해요. 그건 뭐냐면 중국은 방송운명청을 거치면서 엄청난 활원 미학적 체계가 어마어마하게 잡혀져 있어요. 정말 그 서양 미술사, 서양 미학을 뺨을 후려치고도 많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미학적 자산들, 데이터들이, 빅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연구를 많이 했죠. 왜 그러냐? 중국에서는 활원가, 그러니까 서가, 화가, 그리고 미학자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같이 활동을 했죠. 그 사람들의 논지와 얘기들을 존중을 했어요. 그만큼 그 사람들이 아는 사람으로서, 식자로서, 문인으로서 인정을 받았던 거죠. 사회 계층으로 인정을 받았던 거예요. 존중을 받았던, 존경을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는 초야에 붙여서 예술 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더 인정을 했어요. 그것이 예술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은 예술을 천기로 생각했어요. 천기라는 말 아시죠? 천한 쌍놈들이 하는 짓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조선 후기, 중기 넘어서 후기에 이르러서야 영정조 시대에서 꽃을 피우기 시작을 하는 것이 사실은 겸재 나오고 뭐 단원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림에 대한 관심들이 증폭이 된 것이지 그 전에는 한국에서 그림은 완전히 잡기축구라는 거죠. 글씨하고 또 달랐어요. 글씨는 문인들이 쓰는 거니까. 예를 들면 강희안 같은 사람들은 본인이 그림을 엄청나게 잘 그려요. 강희언이죠. 근데 그 사람이 자기 일기에다 쓰기를 내가 그림 그리기를 너무나 좋아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나한테 손가락질을 해가지고 그림 그리기를 포기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쓴 적도 있을 정도로. 그래서 한국화를 얘기를 할 때 미학적이나 미술사적으로 영향관계를 논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우리가 이것은 인정을 하고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한국에서 활동했던 한국화의 근간을 이뤘던 옛 선비들, 옛 선인들이 다 중국 미학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우리가 겸재정선이나 단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목을 하냐면 그때 비로소 우리 거를 만들어냈기 때문이에요. 우리 시계, 우리 스타일에.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가장 핵심이 뭐냐면 과연 한국화라고 하는 장르에서 우리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꼭지가 뭐냐, 도대체 그 방편이 뭐냐, 그리고 그것이 중국 미술하고 중국화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서 우리 자생적으로 그것을 인정하게 되었고 또 그것을 위대하다고 얘기하느냐 라는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보시면 삼국시대 여러분 세창기죠? 이게 동시대 중국이에요. 이게 삼국시대로부터 얘기를 하는데 이 동시대 중국은 이랬다. 우리는 삼국시대를 얘기할 때 우리도 회화가 있었습니다. 그죠? 고분벽화, 진파리 1호분, 뭐 쌍용총, 무용총, 그죠? 천마총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고분벽화들이 전부 다 삼국시대에 그렸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동시대 중국 송제, 양진, 수당, 노장, 도교 이것이
미술이 횡행했던 시대였고요. 고려 시대. 고려 시대에 들어오면 여러분들 세계 최고라고 불리는 고려 불화 있지 않습니까? 그죠? 고려 불화. 왜 고려 불화가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되었겠어요? 국가적으로 불교를 완전히 국교로 삼아서 융성화 시키니까 돈이라고 하면 좀 그런가? 푸시를 막 해주는 거죠, 그죠? 엄청나게 밀어주는 거죠. 자, 중국의 경우는 사실은 북송시대, 남송시대, 원대, 북종화풍, 사실주의, 거비파 이렇게 돼 있어요. 거비파 이런 얘기들이 뭐냐면 거대한 자연들을 그려내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중국 미술의 꽃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북송시대 회화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림 범관의 계산행전도 같은 것도 이 시대에 나왔죠. 자, 그러면 왜 고려 시대에 고려 불화가 있고 이영의 예성강부가 있고 김하두 강부가 있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거의 기록에 남아있지 않은 고려 불화를 제외하고는 뭐 오작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인데요. 자, 고려 불화가 흥기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시대를 보세요. 중국의 동시대의 중국 땅은 뭐 계속 전란인 거예요. 계속. 사실은 여러분들이 회화사를 관찰을 하실 때 왕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었나, 그죠? 뭔가 문예가 발달을 하려면 왕조의 푸시를 받고 분서경유라는 사건 아시죠, 그죠? 진시황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전에 내가 나라를 하나 세우면 그 이전에 있었던 문화들을 다 불태워 없애버리거나 다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사실 말이 대륙이지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정신이 없어요. 근데 고려는 결국 고려 조선 600년, 500년, 600년 막 이렇지 않습니까? 그죠? 이 엄청난 시간, 이 엄청난 기간 동안 꾸준히 누적이 되어왔던 것이죠. 그죠? 계속적으로. 고려 문화의 힘이 거기에 있습니다. 조선시대로 넘어와서 보면 조선 초기는 중국에서 영향받은 초기의 관념산수들이 많이 나와요. 아까 말씀드린 강의합니다. 안견이나, 그죠? 안견의 몽유도원도 아시죠? 몽유도원도 실제로 보신 분 없으시죠? 일본에서 한 5년에 한 번씩 온다고 그러는데 제가 한 20년 전에 5년 보고 그 다음에 안 오는 것 같아요. 안견의 몽유도원도 그리고 중기 후기의 실경산수, 풍속, 인물 여기서부터 이제 하이라이트가 나오죠. 정선, 기몽도, 윤두서, 말기의 이색 절충업, 강세와 홍세섭, 장승업 잘 아시죠? 취화선 뭐 영화. 동시대 중국을 보실게요. 명대, 청대, 남종학풍. 자, 명대에서 청대로 넘어가는 이 상황에서 어땠습니까? 명나라 숭상아 청나라하고 손을 잡아야 된다. 명나라는 이미 막 몰락했다. 뭐 이런 거 막 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또 정치적으로 스트롤이 많잖아요. 이때 흥기했던 것이 남종학풍, 동기창, 석도, 주답 등 이건 이제 유민화가들인데요. 단추상적 근대회화 및 오창석 재백석 등 이제 근대로 넘어오기 직전에 현실적 국민화풍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한국 근현대로 넘어오면 실경산수화 시대가 되는 거죠. 시대상을 반영하는 실경산수화를 가지고 시대상을 반영했다고 막 얘기를 하는데 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 시대에 그렇게 막 척박한 토지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 시대상을 반영했다고 얘기가 될 수 있겠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풍경이에요. 실경산수화, 등수적으로 얘기하면 실경산수화, 시대상 반영, 수묵담체 및 일본식 채색법. 채색에서는 일본식 채색. 일본 문화가 여기서 일본 회화 영향이 또 여기 들어오기 시작하죠. 자, 한국 근현대식의 중국 뭐냐? 오리엔탈리즘에 이제 시달리고 있었는데 또 동시대 중국과 일본을 통해 불합화수 영향 석유 문화사조를 흡수했다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미친 듯이 석유 문화사조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는 어땠어요? 약간 문을 닫아놓고 있었죠, 그죠? 그래서 유학파들이라든가, 그죠? 사실 이때만 하더라도 물가, 그러니까 유화라든가 이런 걸 쓰면 쌍놈들이 하는 짓거리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 시대의 문인 문화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서간으로 전하는, 그러니까 메시지를 전하는 양식에서 벗어나 있으면 이것은 가치가 없다, 무가치하다라고 얘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 시대에 이제 걸출하는 사람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한국 미술이 얘기가 되기 시작을 하죠. 한국 현대 미술로 넘어오면서 수묵화, 채색화 기법 확립, 추상 및 단추상에 여기는 이제 우리가
2부에서 살짝 얘기하았죠. 현대에 관한 얘기들. 이 시점부터 1950년대부터 1999년에 이제 한국화의 정의에 대한 문답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한국화는 뭐냐 대체? 요 시대만 하더라도 사실은 동양화라고 그냥 딱 못 박았죠, 그죠? 이때는 한국화는 뭐냐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민중주의 시대가 80년대 이후에 시작됐고, 그 다음에 80년대를 넘어가면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서구 사조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한국화 계열에서도 이런 영향들을 많이 받아요. 제가 실은 요 시기에 대학을 다녔던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이거 뭐 정의가 없어요. 정의 내려진 게 없고 학교에서는 답습을 하라고 그러고 필드에서는 미술관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생존의 문제, 작가로서의 생존의 문제. 전체적으로 다 훑어보면 작가로서의 생존의 문제를 가지고 미술가로서 생존의 문제를 가지고 뭔가 밀당을 했었던 것이 미술사의 역사인데 정치적으로 보나 국가적으로 보나 과연 그 나라의 미술 문화가 생존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계속 밀당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글로벌리즘, 국제 현대미학 관영, 동시대 미술, 서구 미술 사조를 모방하고 재해석, 반체제 운동이 일어났다. 중국에서 하지만 얘네들이 이런 체제 운동, 반체제 운동이나 동시대 미술 사조를 모방하는 와중에서 소위 말하면 중국에 대한 소위 말하면 반대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죠? 중국식, 그러니까 중국식 뭐 소위 말하면 사실 공산주의라 그 문화혁명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거치면서 지식인들에 대한 어떤 타부, 지식인들을 매장시키는 그런 것들, 그런 운동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또 반대 운동들이 1990년대까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천안문 사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서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한국 현재랍서는 현재의 문화는 뭐냐? 그러니까 재료 영역을 조합하고 정신 영역을 실용적 범주로 환원시키고 회화, 영상, 광고 등 모든 영역에서 전통을 차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서구 미술이 우리가 필드에 살아남아야 되니까 서구 미술을 많이 모방하는 경향이 동양화에 한국화에 많았어요. 그런데 다시 한국 현재에 이르러서 전통을 다시 이제 차용을 하고 사실 그렇게 이렇게 본다면 지금에 이르러서 21세기에 이르러서 소위 말하면 본격적으로 우리가 한국화나 한국 미술이나 이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베이스가 마련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로컬리즘 아시죠? 그러니까 지역주의라고 하는 거죠. 지방이 아니죠. 지역. 그러니까 지역의 자생적인 독자적 한국미의 보임 및 세계화 추진, 연구 추진. 그리고 동시대 지금의 현대 미술은 이제 이때 이제 흥기했던 798 따산지라고 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흥기했던 중국 현대 미술가들이 거품이 대두됐죠. 사실은 놀라운 사실은 이때에 대두되었던 중국 현대미술가 중에서 소위 말하면 중국화, 우리가 이제 한국화에 대비해서 중국화라고 하는 화가들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다 이제 서양화. 그러니까 회화에서 서양화, 동양화를 나누는 것도 되게 좀 어렵고 좀 괴로운 일이지만 이때 이제 서양 재료를 쓰고 캔버스에다 작업을 하는 서양 미술가들의 얘기들이 많았어요. 목소리들이. 동양화, 그러니까 중국화를 하는 분들은 항상 상징적 은유를 하는 거죠. 은유 체계에 있었기 때문에 체제에 대한 직발적인 고발이라든가 내지는 반대, 안티테제를 구현을 하기에는 전통이라는 이념에서 강요하는 것들이 너무 강력했던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 그런 주도권이 전부 다 서양화 동중국화 이렇게 나눠 있지만 이렇게 얘네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중국화라고 하지 않고 국화라고 합니다. 국화라고 하고 얘네들 안에서의 옥션이 따로 있어요. 국화 전문 옥션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뉴스에 가끔 보면은 뭐 중국 그림이 옛날 산수화가 뭐 피카소보다 더 비싸게 역대 최고가를 갱신했다. 그러면 100% 폴리 옥션이에요. 폴리 옥션. 그러니까 중국 옥션. 중국 내에서 해소한 옥션. 크리스티 수어비가 아니라 글로벌 옥션이 아니고 중국 내에서. 중국 애들은 자기들끼리 그냥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이렇게. 그래도 우리는 충분히 여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게 이제 중화 사상 뭐 그런 거겠죠. 폴리옵션들을 통한 중국화 부상, 중화 사상 강화, 중국성, 중국화 강세로 인한 국제미술 영역으로부터의 쇠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폴리옵션을 통해서 중국화가 강세를 보이니까 사실 중국 미술 전체가 사실은 이미지가 불과 20년, 30년 전보다 완전히 다운되긴 했어요. 자, 이렇게 보면은 쭉 그냥 연표로 한번 써놨고요. 자, 본격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한국 동양화, 이 한국 동양화 보기에 대해서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양화 느낌표. 동양화라고 딱 알았다가 동양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왜? 21세기니까. 한국성, 한국적, 한국미 이런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대두가 되고 그런 것들이 위에 소스로 쓰이고 그런 것들이 뭔지 찾기 시작하는, 본격적으로 찾기 시작하는. 뭐 우리의 근본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들은 20세기에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허공에다 부르짖는 소리 같았어요. 뭐냐면 우리의 것이 세계적인 것이요. 뭐 이런 얘기 옛날에 CF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한 소리 하시는 분들 나오셔가지고 또 동그라미니까 나오셔가지고 우리의 것이 세계적인 것이다. 왜? 라고 물으면 대답할 게 없어요. 왜? 그리고 왜를 넘어서 그러면 그 증거를 대시오. 우리의 것이 세계적인 것이라는 증거를 대시오라고 하면 증거를 댈 수가 없었어요. 불과 얼마 전에만 해도 김치의 세계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했지 않습니까? 그죠? 증거를 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중국에서 김치를 지낼 거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네. 사실은 김치의 세계화를 추진한 해 만에 하면서 그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이 왔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물론 있지만 저는 시대 상황 쪽으로 봤을 때 그런 시대가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저는 또 운명론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시기가 도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시기가 도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인간이나 국가나 그리고 하나의 문화 장르나 그 때가 도래해서 준비된 상황에 맞춰지지 않으면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럼 20세기에는 동양화, 왜 우리가 물음표로 했다가 물음표로 다 찍느냐. 자, 동양화라고 했던 것들에 대한 어떤 시각들의 어떤 소위 말하면 팩트가 이렇다. 20세기 오리엔탈리즘의 시각이 반영되어 있다. 오리엔탈리즘 아시죠? 서구 사회에서, 그러니까 서양 사회가 아니고 서구 사회에서 보는 동양적. 동양적인 건 뭡니까? 전통, 미신, 관습, 신비주의, 불교, 도교, 유교. 뭐 중심은 아무튼 동양 쪽은 알게 모르게 뭔가가 있어. 뭐 귀신이 있고 막 이렇게 뭐 이렇게요. 뭐 인도의 요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사실은 20세기에 동양 문화라고 하는 것들은 그렇게 바라봤어요. 그죠? 그리고 서양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중세시대의 마녀라든가 뭐 이런 거 얘기했던 그런 느낌으로 보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제 사실은 서구 문화라고 하는 것들과 동시에 이게 같은 개념에서 생각을 하는 거죠. 같은 그 라인에서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도 니네 이렇게 보고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게 21세기의 문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동양을 동시대로부터 분리시켜 생각하려는 의도가 사실은 동양화에는 깔려 있다. 사실 동양화라는 학제를 고집스럽게 쓰시는 분들이 들으시면 환장할 소리지만 동양이라고 하는 것도 동시대라는 것은 뭐냐면 컨템퍼러리, 그러니까 동시대, 현재, 지금의 이 시간을 포함한 시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던이라고 하면 1850년대부터 1950년을 모더니즘 100년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모던이라고 하는 시대에서 동양화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느냐? 동양화의 모던주의는 있었다. 그런데 동시대는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모르겠는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중국 중심의 예술 인식이 여기 근간에 있습니다. 동양화라고 하는 것은. 자, 저 놀랍게도 우리가 동양 미술과 동양화를 얘기를 할 때는 한국, 중국, 일본 3국의 동양성만을 얘기를 해요. 동양에 한중일만 있습니까? 베트남도 있고 미얀마도 있고 뭐 어디 로스, 뭐 인도 다 있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뭐 키르기스탄, 그쪽 다 아시아예요, 사실은. 아시아주의가 아니고 동양주의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한중일 3국에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건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요. 제가 논문을 쓰면서 책을 이렇게 뭐
뭐 극동지방의 예술 뭐 이런 책들을 이제 원서 이런 거 보면 거의 페이지의 90%가 중국 얘기예요. 그 다음에 한 5%가 변방 국가들 얘기고 한 3% 정도가 한국 미술 그래도 2% 정도? 3% 정도가 일본, 2% 정도 한국 미술. 영향관계, 중국의 영향관계에 있었던 모든 미술의 형태를 동양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동양이라고 하는 동양이라고 하는 그런 언어에는 중국 중심의 예술 인식이라는 메시지가 강력하게 들어가 있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만큼 중국이란 나라의 문해, 미술사적인 기록들 그리고 미학적인 체계가 너무나 대단하다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한번 보십시오. 자, 역대명학이라고 하는 당대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서화지 원류라는 책을 보면 그림의 3요소, 회화의 3요소에 대해서 논을 해놨어요. 얘기를 해놨어요. 뭐냐면 그림은 형태, 이치, 지식이 경교에 결합해 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조선시대에 누구도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근데 조선시대보다 훨씬 이전인 당대. 자, 수당시대 아시죠? 그죠? 당나라 양귀비 뭐 이런 거 나오던 그 시절에 형태, 이치, 지식. 형태를 담고 세상의 이치를 담고 그리고 무엇보다 식자의 지식을 담는 것이 그림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치와 지식은 상태로 판단한다. 이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자, 이치와 지식은 알을 얘기하는 것이고 형태는 우리가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림이라고 하는 것들, 그림에서 보여진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보는 것으로 통해서 알무의 경계로 진입하는 것. 그러니까 사실은 문인사회에서 그림은 알에 대한 반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높이 올릴 수밖에 있겠어요? 없겠어요? 올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자, 사실은 존중을 받아야 발전을 한다는 거 말씀드린 거예요. 존중을 받아야 참 못마땅해 하고 자꾸 배격하는데 발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자녀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죠. 동기창이 화환이라는 데서 말합니다. 명대사랍니다. 동기창이 화환에서 얘기를 합니다. 화가는 고인을 스승으로 삼음으로써 이미 상승하고 이로부터 나아가 그다음 천지로서 스승을 삼는다. 천지로 스승을 삼다는 것은 자연 사생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대부분 산수화니까. 그죠? 고인을 스승으로 삼는다. 자, 이거 보세요. 근본적으로 예법, 우리가 체계적으로 삼아놓은 예법에 대해서 그것을 스승으로 삼고 숭상을 하라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당연하게 얘기할 수 있던 거는 그만큼 체계적으로 잡혀 있다라는 얘기예요. 야, 다 돼 있어. 데이터가 돼 있어. 우리 이론 체계 빵빵해. 자, 그게 없으면 나도 몰라. 저기 중국 가서 배워. 다 이런 식이죠. 그죠? 자, 우리가 이제 조금 이제 어려운 말들을 조금 더 섞을게요. 형상과 형신이라고 지금 써 있지 않습니까? 제가 사실은 이제 미술사라고 하는 것들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자료를 찾아보면 언제든지 페이퍼를 통해서 읽어낼 수 있는 게 미술사적 지식이거든요. 예전엔 도서관에 가서 똥을 싸면서 쳐다 있었어야 했어요. 사실은 제가 PPT를 준비하려고 석사 논문을 뒤져보니까 도판이 다 날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도판은 도서관에 가서 사진을 찍고 그것을 다시 스캔을 받아서 옮겨야 되는 작업인데 그것이 도판 자리만 있고 이미지는 다 날라가 있어요. 중국과 한국의 차이를 갖다가 말씀을 드리려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작업을 시작을 한 거예요. 제가 박사 논문도 여기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미술사적인 지식은 여러분들이 온라인 미디어, 인터넷을 통해서 충분히 접촉할 수 있으시겠지만 여러분들이 필드에서 동양화를 보거나 전통의 동양화를 보거나 혹은 전통으로부터 배워온 지금의 동양화라고 하는 것들을 볼 때 중국 미술의 동양화라고 하는 것들과 한국 미술의 동양화, 즉 한국화와 국화의 차이의 관점을 어떻게 두고 봐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자, 중국은 형식론적 관점이 강해요. 형태와 정신이라는 얘기죠. 형태와 정신. 그러니까 위에서 보셨듯이 항상 정신머리, 정신주의를 강조를 합니다. 자, 정신이 배워서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만 문예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시를 짓고 그림을 그리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형상론적 관점이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형식하고 좀 달라요. 이거 형상은 우리가 그냥 뻔히 아는 이미지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것을 나중에 제가 형태와 상태로 나눠요. 자, 보세요. 자, 정신은 뭡니까? 관념, 이상, 정신, 초월 이런 개념들을 염두에 두고 형태를 의식을 하는 거예요. 그죠? 관념, 이상, 정신, 초월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형태를 의식하는데 한국은 개념, 이상, 직관, 조화를 염두에 두고 형태를 인식을 합니다. 상태라고 하는 것들을 구분시켜 봤을 때 이것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상태라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가끔 내 상태가 안 좋아. 내 상태가 안 좋아. 이 상태가 안 좋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얘가 정신이 맛이 갔어. 이런 얘기는 사실 극단적인 얘기죠. 상태가 안 좋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겉보기에 막 길에서 막 아무 데나 오줌 싸. 어? 밥도 막 질질 흘리고 먹어. 막 아무 데나 막 폭력을 행사해. 이런 모습들에서 상태가 안 좋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복합적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시각적인 영향하고 조금 더 밀접하게 영향관계가 돼 있죠. 그죠? 자, 다시 말하면 정신적으로 습득한 것, 정신적으로 이룩한 것들을 형태로 옮겨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상황들을 형태로 옮겨내는 것들이에요. 그게 한국 미술과 중국 미술의 미묘하고 깊은 차이입니다. 자, 그것에 대한 차이로부터 진경산수라든가 우리나라 독자적인 풍속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설명이 가능해요. 자, 동양화의 근본적으로 방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서양화의 차이가 있는 방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응? 이게 뭐지? 올라가. 자, 동양화에는 치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동양화. 동양화로 얘기를 할게요. 서양화의 서구미술의 상대적인 동양화라는 개념에. 왜냐하면 이 개념을 얘기를 할 때 근본적으로 전통주의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동양화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로부터 한국화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치다라는 개념이 뭔지 아시는 분 계세요? 치다라는 개념이? 아십니까? 그냥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치다. 자, 우리가 난을 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뭐 대나무를 치다. 묵난도로 치다. 왜 치다라는 말을 썼을까요? 치다라는 말은요. 표준 국어 사전을 보시면 자, 표준 국어 대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축이나 가금 따위를 기르다. 닭을 치다, 양을 치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식물이 가지나 뿌리를 밖으로 돋아나오게 하다. 동물이 새끼를 낳다. 이 모든 것을 다 치다라고 얘기해요. 치다. 그러면 그림을 그리는 행위에 왜 치다라는 말을 썼을까요? 왜? 서양에서 치다라는 말을 씁니까? 자, 서양에서 치다라는 말을 안 쓰더라도 이런 개념을 가지고 서양 미술을 바라봅니까? 안 보죠. 그죠? 자, 동양 미술은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품고 있는 이런 개념. 자, 먹을 갖다가 난을 치는 것, 대나무로 치는 것이 그린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기른다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육파시킨다, 육성시킨다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자, 육성시킨, 내가 기른다라고 하는 개념 안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다 자녀분들 계시거나 혹은 안 계신 분들 있고 애들이 기를 때 어때요? 열과 성을 다하죠. 그죠? 마음과 몸에 모든 혼신의 힘을 다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것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내 마음과 몸에 오만 소위 말하면 열과 성을 다 집어넣는 것. 그 행위가 치다라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기원, 염원, 감정을 담은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치달하는 방법론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기운생동, 골법용필, 응문상형, 전이모사, 경영유치, 수리부채란 6가지를 제가 써놨어요. 자, 무슨 소리야? 진짜 어렵다. 이 생각 그냥 재밌게 들으시면 돼요. 자, 남제의 사역이 제 나라 때예요. 자, 보세요. 이게 얼마나 오래된 시절인가. 또 보세요. 연기를 보세요. 479년, 502년이에요. 이 제나라 때 사역이라는 사람이 화풍록이라는 책에 나중에 이제 화풍록이 또 나와요. 속화풍록이라. 그래서 이 책을 고화풍록이라고 일컫는데 원칙은 화풍록이에요. 화풍록의 책에 화육법을 제시를 합니다. 그림 그린데 6가지 기술이라고 하는 것들을 서술을 해요. 무려 479년에요. 우리 이때 뭐 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그림은 그림인 거예요. 그냥. 아니면 불교 회화라든가, 그죠? 독일 기상주의라든가. 자, 보세요. 그림은 기운생동해야 되고, 골법용필해야 되고, 응물상형해야 되고, 전이모사해야 되고, 병영유치해야 되고, 수리부채해야 된다. 무려 479년에서 502년까지 산 사람이 한 이 말이 21세 지금도 이거 이상이 없어요. 이거 이상이. 이게 그냥 결정적인 핵심이에요. 자, 무엇보다도 기운생동해야 된다. 기운생동. 그야말로 기운이 생생하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골법용필. 붓을 쓰는 방법이에요. 붓을 쓸 때는 골기를 승상하면서 써라. 자, 인지예요. 이것은 도구의 인지이자 마음가짐에 대한 인지죠. 그죠? 인지의 방. 그 다음 학습. 어떤 사물을, 사실은 대상을 보고 그림을 그리는 거죠. 산수를 그리거나 사물을 그리고 풀화조를 그리거나 하죠. 그죠? 그릴 때는 어떻게 그려요? 응물상형. 물체를 갖다가 물체 형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그리라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죠? 제대로. 왜곡시키지 말고 제대로 해석해서 그리라. 그리고 전이모사. 그 예법을 갖다 그대로 한번 베껴봐라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형태를 베끼기도 하고 그것을 원래 있던 형태들도 그대로 모사란 말 아시죠? 그죠? 모사를 전이해라라고 하는 것. 사물에 대한 사생들을 그대로 전이시켜서 가져와라라고 하는 것. 착화의 방식에서는 경영유치, 수리부채가 있습니다. 자, 경영유치는 뭘까요? 경영유치는 구도에 대한 문제, 구도. 자, 네가 사물에 대해서 마음의 인지를 기운생동하고 골법용필을 알았어. 그리고 응물상형하고 전이모사라면서 우리가 막 연습을 하고 했어. 노력을 했어. 그 다음에 이제 그야말로 그림 그리기에 들어갔을 때 기운생동 골법용필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 화면을 막 구성하는 게 아니라 경영 위치를 해야 돼. 위치를 경영한다. 화면을 구성을 경영을 하는 거죠. 경영 위치하고 그 다음에 수리부채. 제대로 채색하는 것. 그죠? 왜곡된 채색을 하지 않고 제대로 채색하는 것. 자, 뭐 이상 있습니까? 그림 그리기에? 그림 그리기에 이상이 없어요. 실제로 서양 미술에서 추상이라고 하는 형식이 대두되기 전까지는 이것은 서양과도 마찬가지 얘기들이에요. 사실은. 서양 미술사가 사실은 이념과 개념들, 그러니까 종교적 이념과 그리고 철학적 개념들에 대한 계속적인 안티테제로 계속적으로 이념의 발달상, 이념이 반복되고 또 역전되고 하는 과정에 놓여 있다면 동양 미술은 이런 것들, 이런 개념들이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가지면서 왔던 겁니다. 잠깐만요. 자, 두 번째로 인식의 문제를 한번 볼게요. 뒤로 가면 조금 재밌어요. 들어갑시다. 인식의 문제. 자, 요거를 아셔야 동양화를 앞으로 보실 때 이게 좀 동양화라고 하는 장르, 또 한국화라는 장르가 서양 미술을 우리가 볼 때하고 조금 다르게 봐야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의 개념이 생기시는 거예요. 자, 미술 영상. 자, 얼마 전에 기부하셨죠. 이 엄청난 작품을, 그죠? 국가에 이 기부가 된 작품, 상황이 어떻게 되냐? 김정희의 세안도전, 국보 180호. 자, 보세요. 자, 하버드의 동양미술사학자인 막스레어 교수라는 사람은 이런 그림의 양식을 보고 동양미술을 보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날카로운 관찰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죠? 물론 기본적으로 연습은 응물상형 전임모사는 날카로운 관찰에 의해서 해야 되죠, 그죠? 날카로운 관찰에 대해서 해야 된다고 못을 딱 박아놨어요. 이 얘기하기 전에 형호에 당대 형호라고 하는 사람이 또한 그 필법기라는 책을 보면 내가 어느 산에 올라가서 동굴을 발견했는데 동굴 안에 들어가니까 큰 나무가 있더라. 나무가 자체가 너무 놀랍고 아름다워서 내가 장소를 딱 찍어놓고 그 다음날 종이를 들고 올라가서 그 나무를 이리 보고 저리 보고 하면서 스케치를 하기를 수천 장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노인네가 딱 나타나죠. 신선 같은 어른이 딱 나타나서 야, 너 뭐 그림을 갖다 그렇게 벽고 앉았냐? 네가 감각적으로 그냥 그리면 되지.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형호가 이러저러 하다라고 하는 내용을 그림이란 이러저러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서로 얘기를 나눈 것을 책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신선이라고 하는 게 누구겠어요? 있겠어요? 없죠. 본인이죠, 본인. 본인이 생각하는 것을 대화체로 풀어내는 거예요. 날카로운 관찰이 끝나면 날카로운 관찰, 수만 장의 스케치와 수백 장의 어떤 연구 그런 것들이 끝나면 상징적, 심리적 힘의 결정체로서 그림이 나옵니다. 상징적이고 심리적인 힘의 결정체로서 그림이 나옵니다. 이렇게 김정희의 세안도 마냥 이렇게 그림이 나올 수 있다. 미술 형상은 그래서 개인의 기억과 감정을 내포하는 독자적 상징성을 지닌다. 이렇게 정의를 됩니다. 동양에서 개인의 기억과 감정을 내포하는, 이게 중요한 건데요. 개인의 기억과 감정을 내포하는 독자적 상징성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동양 미술을 얘기할 때 좀 아는 체 할 수 있는, 아까 뭐 화요법도 있고 그렇지만 명이라고 하는 것들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명. 이건 울음이라는 게 울음, 운다. 자, 사람의 심경은 본래 평정한 것이지만 자극을 받으면 희노애락의 감정이 일게 되어 명으로 표출된다. 자, 시련 극복의 정신 표출로서의 명이라고 정의를 내렸죠. 그죠? 시련 극복의 정신 표출.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야, 배고파야 좋은 그림 그려. 뭐 이런 얘기 우스갯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화가들은 가난해. 화가들은 배부르고 등 따시면 그림 못 그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사실은 도슨트로서 활동하시면서 그림 볼 때 어떤 그림들을 보면서 이 화가들에 대한 부유한 어떤 모습들을 상상할 수 있나요? 거의 대부분 안 하시죠? 그죠? 야, 처절하다. 처참하다. 야, 생전에 어떻게 살았을까? 뭐 헤르만 헤세가 묘비에 그렇게 써있다. 평생 위대한 시인, 그 극작가, 그리고 뭐 더할 나위 없는 인간으로서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긴 자 여기 잠들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옆에 묘비 그 와이프 묘비석에 평생 고생만 하다 죽은 그의 와이프 여기 잠들다 이렇게 썼다고요. 예술이라고 하는 것들을 한다고 하는 그 근본적으로 기반에는 그런 고생과 그리고 척박한 환경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감내 이런 것들을 은근히 소위 말하면 기대를 하고 그런 의식을 갖다 상투를 시키죠. 폐병 같은 거 좀 알아야 되고, 그죠? 뭐 그런 거. 그런데 질환이나 병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명은 뭐냐면 사마천의 발분저서 이런 세 가지 소위 말하는 사자성어로 정의를 내립니다. 사마천의 발분저서, 한유의 불평증명, 구양서의 궁이우공 이렇게 세 가지로 압축을 시켜서 정의를 내려요. 자, 말 그대로 발분져서 열받아서 글을 쓰는 거예요, 그죠? 열받아서 글을 쓰는 거. 불평증명. 자, 세상이 불평입니다. 나 이거 마음에 안 들어. 이건 불공정해. 해서 우는 거죠, 그죠? 궁이우공. 정말로 궁공한 후에, 정말 가난하고 궁공한 후에 나오는 공력이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여기서 명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이것을 사실 중국 문예에서 숭상을 한 거죠. 그죠? 숭상을 한 거예요. 자, 그 숭상을 함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숭상을 하면서 위대하다고 평가를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곤궁하면 천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죠? 곤궁하면 천한 것이 나오는 거로 생각을 하는 문화와, 그죠? 공궁하여 명으로 위대함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 문화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예? 인식의 차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중국 문예를 얘기를 할 때 동양성을 갖다 동양성이 모태가 중국에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동양 회화사적 예술성의 모태가 중국에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반발을 하지 못해요. 인식체계 차이에 이렇게 정확하게 돼 있어요. 데이터가. 자 보세요. 동양 문예 전통에서 창작 주태 작가의 현실 경험 속에서 불평, 발분, 국리 등은 매우 중요한 작가 수용의 모토가 되는 것이었다. 미술 작품에 표현된 형상은 단지 개인의 슬픔과 원망의 감정이 아니라 상징이나 숭고한 인격의 표상으로 여겨진다. 아까 말씀드렸던 불평증명, 발분저서, 궁유공 등이 함유된 의미는 모두 실현 극복의 정신수양을 강조한 것이다. 사람의 심경은 본래 평정한 것이지만 객관 사물의 자극을 받으면 희노애락의 감정이라 명을 표현한다. 사물의 자극이라고 하는 것은 꽃이 아름답게 피었더니 어쩌고 눈물이 난다 이런 것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 이런 화가들의 작품을 설명할 때 이런 명을 얘기합니다. 이 화가는 뭐냐면요. 팔대산이라는 화가예요. 유민화가죠. 유민화가라는 말 아시죠? 나라 잃은 사람들. 나라를 잃은 사람들. 나라를 명나라가 기울고 청나라가 도래를 했을 때 청나라 화가 유민이에요. 나는 청나라 사람이지만 유민화가가 된 거예요. 떠도는 거예요, 그냥. 자, 팔대산인, 팔대산 8명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 호에 그냥. 자, 주답이라는 사람인데요. 88조도, 조는 새. 외다리로 서서 그냥 바위에 앉아서 조는 거밖에 못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내가 이만큼 똑똑하고 내가 이만큼 뭔가를 잘할 수 있지만 내가 현자이곤 하지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이제 소위 말하는 심경표출을 하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호에는 곡지소지, 곡하고 울었다가 소, 웃다가 안다 이런 말들 여기다 써놔요. 난 맨날 울었다고 미치광이처럼 울었다 한다라고 하는 것들. 자, 그 대표적인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이 정사초의 녹은난도 요거 아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그죠? 이 난초를 보면 밑에 뭐가 없어요? 뭐가 없습니까? 네? 녹은 땅 위에 드러난 뿌리를 녹은이라고 하고요. 토근은 흙 속에 내린 뿌리를 토근이라고 합니다. 녹은은 뭐냐면 땅 위에 드러난 뿌리인데요. 뿌리 자체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땅이 없어. 땅이. 내가 발디딜 땅이 없는 거예요. 내가 나라를 잃었기 때문에 내가 발딛고 설 땅이 없는 거죠. 그죠? 한국화는 그 용필의 인간이 치다에서 알 수 있듯 작가의 경험을 체화하고 마음을 드러내는 진정성 이것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우리나라에도 이런 그림이 있어요. 정사초만 이런 그림이 중국에만 이런 그림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민영기의 그림 보세요. 민영. 이건 녹은 북난도예요. 녹은 북난도. 이 뿌리가 밖으로 다 드러나 있죠. 그죠? 보통 난초로 치면 땅을 이렇게 암병을 그리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구한말에 민영익 선생이 녹은 북난도를 그린 거예요. 야 나도 이거 내가 발 내릴 데가 없어. 허공에 발 내리고 있는 것 같아 지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이런 얘기. 자, 제가 가장 좋아하는 화가인 심주애를 한번 들어볼게요. 심주는 명대화가인데요. 자, 이 그림 여산보도라는 그림은 얼마나 유명하냐면 여산보도라는 그림은 제가 재작년에 소주미술관에 갔을 때 정말로 여기저기 붙어 있더라고요. 그 미술관에 이 작품이 소장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 보시면 여기 심주가 있어요. 여기 심주라는 사람 본인이 있고요. 이 사내를 갖다가 이 제발에 뭐라고 써놨냐면 41세 때 스승 진관의 70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여산보도를 그린 거예요. 심주는
이 여산이네 중국에 있는 산이거든요. 여산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산에 빗대어서 스승의 이 높음을 표현을 한 거예요. 높구나 여산이요. 우리 스승의 어떤 인품이나 그런 어떤 스승의 어떤 위대함이 산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제가 재밌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거를 한 번도 간 적이 없어. 그건 뭐예요? 상상화잖아, 상상화. 그러니까 현실경보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의경이라고, 의경이라고 해요. 의경, 중국에서 차라리 의파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음에 있는 경치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다? 눈으로 보이는 게 더 중요해요. 눈으로 보이는 거. 자, 마음에 있는 거를 눈으로 보이는 걸로 증명해봐. 이게 우리나라는 더 강력하다는 거예요. 중국을 얘기 아니할 수가 없지만, 자, 현대미술로서 더 설득력 있게 다가오는 것은 한국미술이다. 라는 얘기를 이제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이 작품 모르시는 분 없지요? 그죠? 이번에 뭐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시면서 뭐 작품들을 인왕제색도로 넘기는데 이제 금강전도는 가지고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자, 용어를 한번 보세요. 호연지경 이대완서. 호연지경이라는 말 아시죠? 그죠? 큰 도량으로 밑에서 무산에 올라 이런 거죠. 무산에 올라 뭇봉우리들을 큰 산에 올라 뭇봉우리들을 구워본다. 호연지기를 기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호연지기를. 이대관소. 이건 뭐냐면 큰 것으로, 그러니까 큰 시선으로 작은 것을 바라본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여기는 뭐가 있어요? 바라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바라봄이라고 하는 게. 자, 정서는 뭐에 대갑니까? 기행산수에 대가죠. 그죠? 기행산수는 뭐예요? 자기가 직접 말 타고 자기가 직접 현장을 가서 스케치를 하는 거예요. 근데 현장에 가서 스케치를 하고 눈앞에 보이는 그 풍경을 그려낸 요즘의 달력 그림 같은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구도는 어떻습니까? 자, 요즘 우리는 이런 구도를 충분히 상상할 수 있죠. 왜? 드론이 있으니까. 그죠? 자, 드론을 쫙 올려가지고 금강산을 딱 보는 거예요. 자, 드론을 올려서 금강산을 보면 이렇게 보입니까? 자, 이 화면을 딱 놓고, 이 화면을 별로 그렇게 크지 않은 118 정도 될걸요 아마. 이 화면을 130에 94.1. 이 화면을 호수로 치면은 한 50호 남짓 정도 되는 이 화면을 딱 펼쳐놓고, 놀라운 사실은 중국 산수화는 어마어마하게 큰 그림들이 많아요. 몇 미터씩 되는 그림들. 북송대 계산행료도 많아요. 높이가 2m 30, 40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림은요, 김홍도의 씨름도나 뭐 우동도 이런 거 보시면 무슨 그림인지 아세요? 보신 분 있으세요? 강성 가셔서? 자, 얼마네요? 손바닥만 하죠, 그죠? 화척 그림이에요. 저는 보고 너무 실망을 받아요. 이거였어? 자, 대북 고궁박물관에서 한 2m 40짜리 횡축, 장축, 그리고 저는 부춘상고도도 봤어요. 그 8m짜리, 9m짜리 보고 난 다음에 그걸 보면요, 야, 정말 진짜 할 얘기도 진짜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실제로 중국에서 많이 활동을 했는데, 중국에서 실제로 이 그림을 보면서 얘기해요. 이네 어마어마한 중국 미술사, 엄청난 중국 미술사와 중국 미학의 모든 당소문명청의 모든 것을 다 합쳐도 이만한 작품이 없다. 사실 인정을 해요. 이건 희대의 역작이죠. 자, 이 화면을 놓고 어떻게 이 구도를 만들어냅니까? 금강산이라는 어마어마한 영역을 이렇게 둘러서 화면 안에 이렇게 품어 안듯이 넣어놨죠. 그죠? 도경해설이라는 책을 지을 정도로 정서는 굉장히 도교에도 관심이 많았는데, 몇몇 미술사 책을 보면 이렇게 태극이 있다고 그러죠. 이렇게 숲을 있는 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갖고 태극 모양으로 이렇게 원을 둘러싸 있다. 근데 사실 이 원형 구도라고 하는 것들이 중국 미술에서 거의 볼 수가 없는 구도예요. 그러니까
겸재의 시각은 이미 어디에 있어요? 저 위에 있어요. 네. 이렇게 보고 댕기지만 저 위에 있어요. 그럼 저 위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본 것을 기반으로 해서 겸재는 뭐라고 하냐면 삭제와 차용이라고 했어요. 필요한 것은 취하고 쓸모없는 것은 버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절대 상상력이 금가지 않아요. 여기 보면은 전부 다 장안사부터 시작해서 비로봉까지 이어지는 모든 어떤 길들이 그대로 다 돼 있어요. 전부 다. 옥류봉, 옥녀봉, 뭐 무슨 뭐 이런 거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만들어냈다. 그래서 큰 도량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큰 시선으로 작은 것을 살피는 것. 사실은 중국 근대미술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가영 선생이 이대관소라는 말을 본격적으로 현실을 시켰는데 그건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중국 미술 동양미학을 얘기할 때 빠뜨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시중요화 화중유시라는 말이 있어요. 시중요화. 지금 인식의 문제에서 동양미술을 어떻게 볼 것인가, 동양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시중요화 화중유시라는 말이 있어요. 자, 시중요화 화중유시라는 말은 송파, 소식 아시죠? 소동파가 왕유라는 사람의 그림을 보고 시를 보고 그림을 보고 이렇게 쓴 말인데요. 왕유라는 사람은 불구에 심취해 있어갖고 마일이라고 잘 지었어요. 그래서 왕마일의 시에는 왕마일의 산중이라는 시를 보고 지은 건데요. 왕마일의 시에는 시중유화가 있다. 그리고 마일의 그림에는 화중유시, 그림 안에 시각도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동파, 소식.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소동파가 시에 그림이 있고 그림에 시가 있다. 겁나 멋있죠? 자, 그러면 문제의 그 시를 한번 볼까요? 자, 왕유라는 사람이 701년에 태어나 761년에 돌아가셨어요. 이 사람이 문인화의 창시자, 시조격으로 불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중국 문인화라는 개념 자체를 시창한 그런 사람이다. 본인이 뭐 시창을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승상을 그렇게 해요. 자, 보세요. 형계백석출, 형계의 흰 바위가 드러나고 천하홍역피, 날이 추우니 붉은 달풍잎도 드물다. 산로천부, 산길의 하늘에 비는 안 나. 비는 내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공취습 이내, 푸른 안개가 사람의 옷을 적시는구나. 자, 그림이 보이시나요? 그림이? 자, 여기 보세요. 흰색, 붉은색, 비 내리는 풍경, 푸른색. 색이 있죠, 그죠? 색이 그 안에서. 자, 이런 소위 우리가 지금 21세기, 20세기적으로 얘기하면 서정시 같은 것이죠, 그죠? 서정시 같은 것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 전에 시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자신의 의기, 그죠? 나라를 걱정하거나 자신의 뭐 의기를 내비치거나. 그런데 이런 고사들은, 고인일사들은 이런 자신들이 사는 삶의 주변 환경에 있던 풍경들에 대한 묘사들을 시적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해놓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바로 시 안에 그림이 있고 이미지가 있고 이미지 안에 시가 있다라고 얘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에 중국 갔다 한국 갔다 그랬죠. 우리나라에도 이런 게 있어요. 우리 겸재, 우리 위대한 정겸재 선생이. 자,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줄게. 인왕제색도 있대요. 인왕제색도 있는데 정겸재 선생의 그 교우관계, 시인 사천 이병현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영조 때 그 이병현이라는 분이 당대 시로서는 이병현이고 그림으로서는 정겸재다 이렇게 일컬어져 있었는데요. 이 두 분이 얼마나 친했냐면 뭐 요즘 얘기하는 브로맨스 있잖아요. 브로맨스를 얘기할 정도로 이 두 분이 너무너무나 각별했어요. 그래서 이 두 분의 이병현 선생이 겸재에게 영흥현감으로 떠났을 때 시차를 보내죠. 시찰에 서신을 보냈는데 뭐라고 써있냐면 겸재에게 겸재와 시가 가면 내가 시를 보내면 그림이 온다는 약속을 했다. 나의 시와
너의 그림을 서로 바꾸고자 했는데 바꿔서 보자 서로 했는데 가벼움과 무거움을 어찌 논하겠느냐. 이 시의 가벼움, 그림의 가벼움 이런 걸 논하겠느냐. 시는 간장에서 나오고 그림은 손을 휘둘러 나온다. 시는 이 간장은 간이라는 게 뭘까요? 막 애간장에 탄다 뭐 이런 거죠, 그죠? 힘 중에서 나오고 그림은 손을 휘둘러 나오니 쉽다가도 어려운 말을 나는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여기서 아시 군화 환상간 이렇게 있죠, 그죠? 시화 상간 이거 떼보세요. 아 군자 떼고 환 떼고 시화 상간 이 그림의 제목이 이 그림에 대해서 쓴 것이 시화 상간의 장면이에요. 그림과 글씨를 서로 나눈다 이런 얘기죠, 그죠? 자 그래서 이분이 이병현이고 이분이 정경재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 화첩에다가 자신의 장면들과 이런 것들을 기록으로 남겨놔요. 자, 그러면 한국 미술에 있어서 형상의 예술, 중국 미술하고 자 지금까지 보시면 중국 미술은 굉장히 이념, 이상 그리고 상징적인 걸 되게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그죠? 북한은 저기 중국 그 동양화라는 큰 줄기 안에서 중국화와 한국화를 얘기를 할 때 한국화의 쟁점, 우리가 한국화라고 얘기할 수 있는 포커스가 뭐냐? 형상의 예술이다. 그림은 형태를 통해 상태를 전달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미친 개를 그릴 때는 미친 개를 그리면 개를 미친 것처럼 그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림을 보면서 형태를 보면서 아 개가 미쳤구나라고 느껴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국화는요 그렇게 안 그려도 돼요. 제가 좀 극단적인 예를 드는 거예요. 여기 중국 분들 계시면 발끈하실지 모르겠는데 개가 이 가만히 있으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냐면 얘가 정신이 나갈 대로 나가서 그냥 멍 때리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중국 미술이 뭔지 아시겠죠? 단예로 재백석의 작품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재백석이라는 분이 있어요. 근대 미술사가 중에 제가 참 좋아하는 분인데 그 그림을 하나 요청을 받습니다. 어떤 부자에게 요청을 받는데 뭘 요청을 받냐면 나는 저기 먼 위에서 저 꼴짝이 위쪽에서 그 어미 개구리가 그 새끼들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그림을 갖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백석이 어떻게 그렸냐면 골짜기 이렇게 그려놓고 밑에 물웅덩이에 올챙이들이 막 있는 걸 그렸어요. 그래서 그걸 보충하는 게 뭐예요? 보충하는 게 화재가 있죠. 화재. 제발. 옆에다 그림 옆에다 글씨를 쓰잖아요. 이렇게 그죠? 제재다 이렇게 쓰는 거죠. 뭐라고 썼냐면 저 골짜기 위에는 반드시 어미 개구리가 있어서 새끼들을 부르는 소리가 들릴 것이다. 이렇게 써놔요. 상징과 은이죠. 그죠? 근데 그걸 만일에 우리나라 화가가 그린다면 그렇게 그리겠어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끔 보시면 그 고양이가 딱 도망가는데 주인이 막 쫓아가는 그림들 같은 거 많이 보셨죠? 자, 그게 한국화예요. 이제 뭔지 아시겠죠? 살짝. 자, 바로 어떻게 보면 격정적인 생동감이에요. 활력과 생동감. 상태를 드러내야 하니까. 상태는 다시 말씀드린 게 뭐냐면 구름이 이렇게 있어. 구름이 이렇게 있는데 구름은 계속 형태가 변하잖아요. 그죠? 구름의 형태가 변해요. 아빠, 저 구름이 저기 코끼리가 있어. 어디? 봤더니 바람이 불었어요. 바람이라는 건 뭐예요? 어떤 기운일 수도 있는 거죠. 그죠? 바람이 불어서 애가 볼 때는 코끼리였는데 내가 보니까 토끼가 됐네? 아빠, 토끼도 있어. 저 양도 있고. 구름은 항상적으로 변하는 상태예요. 그죠? 구름의 상태죠. 그죠? 근데 내가 딱 인지하는 그 포커스, 그 시점에서 그건 뭐예요? 코끼리라고 확정을 짓고 토끼라고 확정을 짓고 고양이라고 확정을 짓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이 형태입니다. 그래서 형식론이 아니고
의경을 중심으로 하는 형식론의 형상론의 관점에서는 보이는 것, thing, 시니피함, 보이지 않는 것, being, 시니피에 이것을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건 뭐예요? 형태, 형식, 시니피함. 보이지 않는 것, being, 내용, 시니피에 상태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죠. 이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쓴 것은 확정되지 않는 것, 그죠? 항상 변화무쌍한 것. 자,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사실은 정말 쉽게 얘기를 하려고 막 얘기를 하는데 또 골치 아픈 얘기 나왔어요. 그냥 재밌게 그냥 들으세요. 자, 형태는 그냥 이런 교양이 있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형태는 이 형자하고 이 형자 두 개가 있어요. 둘 다 형자죠, 그죠? 자, 상태는 이 상자가 있고 또 이 상자가 있어요. 둘 다 상자죠, 그죠? 자, 우리가 이 네 개를 구분을 합니다.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이 형자는 물질의 구체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탕 혹은 몸의 의미를 내포해요. 그죠? 그냥 꼴 모양이에요. 이 형태는. 그런데 이 형자는 뭐냐면 모양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모양 자체. 그냥 꼴이 아니고 주어진 명징하게 튀어나온 모양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양 자체. 정확하게 지어진 모양. 그러니까 집같이 지어진 모양. 다시 말하면 확정된 외형. 확정된 외형을 얘기할 때 이 형자를 쓴다. 우리 상자는 뭐냐면 물질과 비물질의 사이에서 경계를 나타내는데 아까 말한 보이지 않는 것, 빙 이런 거 얘기할 때 구름이 코끼리가 됐다가 토끼가 됐다가 그죠? 공기 혹은 햇볕과 같이 분명히 존재하나 형태로 인식되기 전에 존재태를 얘기를 한다. 산수화에서는 구름이나 안개의 표현. 다시 말하면 구름이나 안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비 온 뒤의 풍경이 되기도 하고, 그죠? 날씨가 맑은 풍경이 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 상자는 뭐냐면 사람 인변이 이렇게 있죠, 그죠? 이건 뭐냐면 자, 사람 인변이 있다는 건 뭐예요? 사람 인변이 있다는 거? 인위적이라는 거, 그죠? 이건 뭐냐면 초상, 불상 등과 같이 사람이나 사물이 인위적으로 확정된 경계 혹은 비전에 완결된 그 지점을 얘기를 한다. 다시 말하면 요 형과 요 상은 아직은 정확하지 않은 모호한 상태죠. 자, 화가가 어떤 것을 그려내려고 할 때 생각하는 어떤 상상태에 있는 그거 자체예요. 자, 내가 박연폭포도를 그려야겠다라고 하면 박연폭포는 내 머릿속에 있죠, 그죠? 당장이라도 어떤 식으로 그려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내 머릿속에서 나이아가라만큼 커졌다가 또 작아졌다가 하는 거죠. 그죠? 그것이 바로 그때의 형상이에요. 그런데 이때의 형상은 뭐냐면 이걸 이제 확정을 지었어. 요 정도로 해서 병영일치하고 응물상형해서 해야겠다라고 했을 때 빚어진 그런 모양태. 이 형상과 이 형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굳이 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자, 이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한국화의 동양화에 그래서 한국화, 동양화도 살짝 들어가는데 형식보다 의미를 존중하고 형태보다 상태에 주목하고 상형의 관점과 순서로 창작된다. 다시 말하면 지금 상형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다시 뒤에 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여기 형상 봤지만 우리가 인식을 할 때 뭐부터 봅니까? 자, 서양 미술은 장원 선생님이 들으면 저랑 논쟁할 얘기지만 이 형태를 먼저 봐요. 형태를. 그죠? 미메시스라고 모방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자, 모방이라고 하면 그대로 응물상형하는 거예요. 거기서 딱 멈춰요. 자, 형태로 보고 상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상태로 전이가 되는 거예요. 형태를 보고 상태로 전이가 되는데 동양 미술은 상태를 먼저 봐. 상태를 먼저 보고 형태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얘가 상태가 이러니 아까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미친 개를 그리는데 중국 애들은 넉당한 개도 미친 개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의 그림에서 미친 개는 미친 개처럼 보여야 되는 거죠. 그죠? 꼭 그래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약간의 차이점을 두고 그래서
속담에도 이런 게 있어요. 자, 내세관 같은 것들이 중국이 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이 강하다고 생각하세요? 중국이 훨씬 강하죠, 그죠? 인도가 제일 강하고, 그죠? 인도 사람들은 현세에 관심이 없어요. 인도 이쪽 사람들은.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이런 속담이 있어요. 백동밭에 굴러도 이승이 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죠? 나 저승 가기 싫어. 저승 필요 없어. 이승에서 잘 살아야 돼. 지금의 내가 있는 세계를 잘 만들어야 돼. 잘 꾸려나가야 돼.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어때요? 이조란 말씀 안 했구나. 왕조를 500년, 600년 유지를 시키는 거예요. 잘 가르면서 가꾸는 거예요. 잘 복속적, 종속적 인간이 아니라 잘 다듬어서 가꾸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끈질기게 인내력을 가지고 기르는 것처럼 가꾸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끝장을 보죠. 자, 과연 그러냐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외국인들한테.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은 외세의 침략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선조에 대해서 이를테면 대단하다고 여길 것은 말이죠. 우리가 뭐 역사를 보면 무슨 요동정벌도 막 꿈꿨고 막 이런 얘기도 북벌도 주장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리 하지 않은 이유, 위화도 회군하고 또 북벌하다가 독살 당했네, 효종이 당했네,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하네,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그러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지키는 게 더 중요해요. 지키는 게. 그리고 한 번도 뺏긴 적이 없어요. 근데 자금성 어떤 줄 아세요? 자금성? 자금성 선모는 단 한 번도 밖에서 열린 적이 없대요. 단 한 번도. 무슨 말이에요? 다 안에서 열고 도망갔어요. 안에서 열고. 걔네들은 여기 중국 분들 계시면 좀 자존심 상할지 모르겠지만 금방금방 바뀌어요. 심지어는 그래서 유비가 형주에서 형주 백성들을 데리고 피난길을 가려고 하니까 이제 제갈량이 놓고 가자. 이 사람들 다 데리고 못 간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유비가 그럴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해요. 내 백성이 그럴 수 없다. 그러니까 제갈량이 뭐라고 그럽니까? 주군, 이 백성들은 조조군이 들어와도 또 적응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피합시다. 라고 하니까 유비가 끝내 안 돼. 데려가야 돼. 데리고 가. 그때 제갈량이 생각을 했다 그러죠. 아유, 삼국통일을 물 건너갔구나. 못하겠는 거예요. 자, 뭔 얘기를 하게 됐어? 여간에 너무 표정들이 안 좋으셔가지고 제가 도저히 못하겠네요. 재미가 없으신가요? 좀 딱딱한가요? 사실 미술사를 조선시대에는 이랬고 삼국시대에는 이랬고 고려시대에는 이랬고 그림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면 다 주무실 거예요. 아마 전부 다 주무실 텐데 그래도 요런 조금의 어떤 이런 정도를 알으셔야 동양화 한국화에 대한 인식도 조금 바뀌시고 또한 차후에 이제 컨템포러리 아트라든가 동양화에 관련된 그림들이 나올 때 또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인식을 하고 보실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강의를 드리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균제가 나왔어요. 균제. 자, 균제는 이제 어려운데 뒤에는 조금 재밌어요. 자, 이거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인지의 틀이라고 하는 것은 화면을 그냥 프레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지 틀에는 중심과 중심이 존재한다. 가운데가 되는 구심점이 있고 그 다음에 무게중심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화면을 볼 때 가운데 지점이 어딘가 그리고 이 화면에 이미지들이 배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똑같은 것 같지만 이미지의 무게들이 다 다르죠. 그죠? 무게의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자, 안정된 형태 조합을 위한 보편적 인지 배분은요. 이것은 인지심리학에 나와 있는 것들인데요. 중심 확보, 그러니까 중심이 있고요. 화면 중심이 이런 데겠죠, 그죠? 이렇게 중심 확보, 중심이 있고 또 만약에 한쪽으로 치우쳐 있으면 중심이 여기일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이 지점의 어느 부분이라든가, 그죠? 자, 하부 중심, 하부에 이제 무게 중심이 내려가 있다.
그리고 좌경우중. 이게 이제 재밌는 얘기인데 좌측을 가볍게 하고 우측을 무겁게. 기본적인 이제 그림을 그리신 분들이 그냥 요거만 알면 그럴듯한 안정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좌경우중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이 화면 한번 보세요. 화면 보시면 어느 쪽으로 시선이 가세요? 예? 어느 쪽으로 시선이 가세요? 맨 처음 보자마자 어느 쪽으로 가세요? 보자마자 이쪽으로 가시는 분, 이쪽으로 가시는 분. 사람의 심리, 사람의 인지는요 기본적으로 왼편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왼편 시선. 네. 그래서 왼편 자리에 우리가 볼 때 왼편 자리에, 그죠? 우리가 볼 때 왼편 자리에 어떤 것들을 그 소위 말하면 단편적으로 그것이 이미지에 영향력을 가지는 것이라면 거기에 메인을 배치를 하겠죠, 그죠? 그 옛날에 뭐 축구 할 때도 뭐 좌의정, 우의정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그죠? 근데 뭐 맨 위가 1인지하 만인지상이 영의정이고, 그 다음에 좌상이죠, 좌상, 그죠? 너는 나의 오른팔이야, 이게 아니라 왼팔이야. 좌상 그리고 우상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얘기는 뭐예요? 자, 왼쪽으로 시선이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왼쪽으로 시선이 가니까 이쪽으로 안 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쪽으로 시선을 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다 뭔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답이 나오시죠, 그죠? 자, 여백을 봅시다. 여백은 동양화에서, 여백이라는 건 동양화에서 빼놓을 수가 없죠, 그죠? 근데 여백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산수화에서만 안개처리, 여백, 안 그린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여백은 중첩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서양화에서는 여백이 어떻게 펴졌나? 리터의 작품입니다. 자, 보시면 자, 죄송합니다. 이게 자, 윤곽선을 통한 이미지 개별적인 영역의 완전 독립은 각 이미지들의 상관계, 계열과 결합관계를 상실하게 만든다. 독립적인 이미지의 구분은 이미지들의 상관계, 연결성을 상실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연결성을. 자, 보세요. 그냥 하마트처럼 딱 떨어져서 딱 떨어뜨리면 관계가 없어요. 얘는 배경이고 얘는 물체인 거야. 그냥 딱. 그죠? 2차원적으로. 요즘 팝아트가 그런 식이죠. 그죠? 자, 그런데 현대미술에서는 이 윤곽선을 약화시킴으로써 형태를 모호하게 하거나 겹침으로써 영역을 공유하는 방법을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이미지 인식의 효과나 대상의 비현실화를 꾀할 수가 있다. 겹침은 두 이미지가 공통의 영역을 상호 나누어 가지는 것으로 공간감을 제외할 경우 불안정한 형태를 가지기 때문에 3차원적인 공간을 만든다. 이럴 때 생기는 공간감은 인지의 깊이를 유발시킨다. 자, 이 서양미술, 현대미술에서는 리터라는 분 아시죠? 독일의 게랄 리터. 점당 한 500억씩 한다는 분. 와이프인데요. 무슨 와이프 그러는 건데. 포토리얼을 준 게 애매하게 여백 처리를 한 거예요. 이거는 이게 중첩 처리를 한 거예요. 동양화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거를 아예 자, 파바티는 딱 붙여버리죠, 그죠? 붙여버리는데 동양화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여백으로 놔두잖아요, 여백으로, 그죠? 여백으로, 여백 형상. 그러니까 위에 있는 산과 아래에 있는 땅에 사이에 여백이 있어서 우리는 제3의 상상적 공간을 상기를 하는 거예요. 3차원적 공간을 그 안에서 상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안에 내 앞에 있는 내 가장 가까이 있는 땅이 1차 레이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백이 보이지 않으나 2차 레이어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저 멀리 3차 레이어가 있는 거죠. 먼 산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산 뒤에 또 4차 레이어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상상하고 상징적 공간들이 계속 중첩이 되는데 그것을 그려야 하느냐? 아니다. 그것은 네가 그냥 생각해라. 너의 상상에 맡긴다. 서양 미술에서는 그 이미지의 공간을 갖다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상상력을 증폭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비비는, 그렇죠? 흐리는 효과를 쓴다. 자, 그런 관점에서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여백이라고 하는 것들이 비어있는 곳이 아니고 비어있는 것이 아니고 의도적으로 이미지를 겹쳐지는 자리를 상기하는 것이다라는 관점을 보고
진경을 본다면 우리가 이제 진경을 얘기를 해요. 한국화를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자, 이동주 선생님이 1977년에 중앙일보사에 기고한 겸재일파의 진경산수라는 글을 보면 진경이란 실경에 직면한 경우 생기는 시감, 시적인 감각, 시감을 어떻게 회화 공간 속에 구상화하느냐는 것이 문제가 된다. 실경이란 대상에 임해서 회화적 구상화를 하는 한 그것을 그리는 화법도 실경의 시감을 표현하는 데 적응해야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학에 있어서도 고정된 기법 속에 억지로 실경을 담으려면 시감은 시감대로 구상화되기 어려우니 여기 핵심입니다. 진경산수에서 화기가 시감을 맞추어야 한다. 실경에서의 시감이 기법을 지배해야지 거꾸로 고정화된 종래의 기법이 시감을 지배하여서는 진경산수가 되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다. 그 뭡니까 사실은? 자, 내가 회화를 만드는 기술이 있어요. 그죠? 또 내 마음속에 의경이라는 것이 동양미술에 근본적으로 있다고 치자고. 그런데 자, 진경산수가 되려면 한국적인 진경산수의 관점에서 뭐 풍경을 얘기를 하지만 사물을 볼 때는 시감이라고 하는 것들, 시감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선이다. 그러니까 화가의 시점, 화가의 시선, 그리고 화가의 시선은 뭡니까? 기억에 다 메모리 돼 있어요. 기억에. 내가 눈앞에 보이는 이것만 보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기억에 메모리가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내가 와이프를 그려. 근데 와이프를 자 가만히 있으세요. 옛날 중세 시대 혹은 근대 서양화가들이 초상화 그리듯이 가만히 있으세요. 예쁘게 그려드릴게.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동양화에서 초상화 그리는 방법이 어땠어요? 그 사람의 행동, 습관, 양태, 먹는 거, 똥은 어떻게 싸는지, 밥은 어떻게 먹는지, 성향은 어떤지 다 관찰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게 뭡니까? 그 사람의 상태죠. 그죠? 그 사람의 상태를 완벽하게 관찰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림을 그려요. 그게 바로 그 사람의 시감에 담겨져 있는 그 사람의 상태인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의 시감에 담겨 있는 그 사람의 상태인 거예요. 그게 드러나지 않으면 한국화는 중국화, 동양화라는 것 갖고 애매하게 분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조선시대 초상화가 세계 최고죠. 그죠? 중국의 초상화하고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조선시대 초상화. 조선시대 초상화, 고려 불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자, 인왕산입니다. 자, 인왕제색도로 보여드릴 거예요. 자, 인왕산. 비슷하죠, 그죠? 인왕제색도는 영조 27년에 정선이 76세 때 비 내린 뒤에 인왕산을 현재 청와대 뒤편 계속 효자동 방면에 있었던 이병헌의 이병헌 아까 말씀드렸던 친구 이병헌의 추록한 그 집이죠. 방문하여 그린 것이다. 이병헌이 이제 아파가지고 누워 계실 때 방문해서 그린 거예요. 그 여백의 발문 있죠? 여백의 발문에는 인왕제색, 신미윤월 하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미년 윤달월에 말미에 완성했다. 신정원 일기에 보면 1750년 5월 19일에서 25일 아침까지 비가 내렸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실제로 비가 내린 다음에 이게 뭐예요? 사실은 이게 시점이에요. 시감. 이게 바로 시감이에요. 그냥 아까 여산고도 보셨죠? 아까 여산고도. 자, 여산을 한 번도 간 적이 없어. 자, 심주가 근데 스승의 진관의 위대한 고매한 인품을 빗대어서 여산을 그렸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의경이죠. 의경. 그죠? 의경이야. 마음속에 나는 여산을 가본 적 없으나 우리 스승은 여산과도 같대. 멋있잖아요. 의경이. 자, 승정원 일기에 비가 내렸대요. 인왕제색도 비개인 후에 인왕산의 자태, 모습. 자, 친구가 아팠어. 지금 너한테 비가 내리고 있는데 비가 개어서 이렇게 청명함, 다시 총명함이 돌아오기를 바란다. 아시겠죠? 자, 여산고도에는 시감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죠. 그죠? 의경만 있어요. 의경만. 이게 기록
차이를 아시겠어요? 차이를 아시겠죠? 자, 여백을 보십시오. 여백을. 자, 이게 여백이죠. 우리가 아는 여백. 그죠? 이거 여백. 자, 엄청난 괴량감이 있어요. 엄청난 괴량감 있죠. 암괴 괴량감이 있어요. 자, 요거 1차 레이어, 2차 레이어, 3차 레이어가 있는데 요 사이에 여백이 있으면서 이게 뭐예요? 사실은 중첩이라는 거예요. 중첩. 그죠? 덩어리가 아니라 우리가 상상하는 세계. 아까 말한 중첩되는 것. 이어서 비비는 게 아니라 아예 놔버려 그냥. 알아서 생각해. 굳이 이것을 그래서 안개철이다. 굳이 그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 미학적으로. 중첩. 안개를 그린 것이다. 안 그린 거죠? 자, 보세요. 자, 인지심리학적 관점에서 인지론적 관점에서 볼게요. 자, 왼쪽으로 시선이 먼저 가잖아요. 그죠? 왼쪽으로 시선이 먼저 가시죠. 그죠? 네? 왼쪽으로 시선이 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여기다 그려야죠. 뭔가를. 그죠? 그래야지 시선이 이렇게 올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에 뭐가 잔뜩 있는데 여기 없어 봐. 안 와 이쪽으로. 시선을 이쪽으로 돌리는 건 뭐예요? 시선을 이쪽으로 돌리는 건 뭐예요? 자, 돌아가요.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이렇게 돌리고 있죠. 그림이. 우리 눈을.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천재적이에요. 천재적. 이게 막 수정을 하면서 한 게 아니라 딱 보고 쓱쓱쓱쓱쓱 하면서 경영 위치가 돼버리는 거예요. 경제 희대의 천재. 자, 보세요. 겸재정선 인왕제색도. 자, 겸재정선의 작품 중에 가장 큰 작품입니다. 자, 보세요. 밑에서 치고 올라가서 쭉 올라가죠. 여기까지. 그죠? 자, 그 다음에 인재 방향 구성 여러분 이렇게 와서 이렇게 치고 올라가죠. 그죠? 이렇게 가서 이렇게 치고 올라가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세 번째 보세요. 자, 안쪽으로 이렇게 품어한 듯이 감싸고 있어요. 이제 보이십니까? 이거 보이세요? 자, 우리의 시선은 이렇게 돌아가 굴리고 있어요. 자, 사방으로 올라가고 내려가면서 굴리고 있다는 거예요. 보이시죠? 자, 위에서 시작합니다. 이쪽으로 내려오죠. 그죠? 하산하듯이. 밑에 시작해요. 이렇게 올라가죠. 그죠? 자, 품어안고 여기 시작된 시험이 좌경, 우중. 좌쪽을 가볍게 하고 우측을 무겁게 하라. 해서 이렇게 돌리죠. 그죠? 자, 박연풍포도로 넘어갈게요. 자, 이게 실제로 있는 개경에 있는 박연풍포입니다. 자, 보세요. 이게 강세왕의 박연풍포도예요. 이제 사실은 강세왕은 송도를 기행하면 송도기행첩, 화첩 그림인데요. 이 박연풍포는 뭐 다 그려놨어요. 똑같죠? 보세요. 이 바위 두 개 있는 거, 요거 있는 거. 자, 여기 다 있죠? 그죠? 여기 다 있어요. 이렇게. 자, 박연풍포 현장 사진. 자, 보면 강세원 송도기행첩에서 박연풍포를 그리면서 고모담의 큰 바위, 서쪽 개색에는 범사정부와 화면산당, 대형산당 북문이 선거관에 문루까지 그려놓고 세상에 치밀한 면모를 보였다. 이 박연풍포가 왜 박연풍포인지 아십니까? 박연풍포 송도 3절이잖아요. 송도 3절이 뭐예요? 송도 3절이 아시는 분? 1,000원. 서경덕, 황진이, 박연풍포. 그죠? 자, 송도 3절. 송도는 어디예요? 지금의 개성. 옛날에 개경이라고 불렀죠. 그죠? 개성, 북한. 네, 그죠? 고려시대의 수도. 자, 아이고. 자, 그런데 강세형을 받는 거예요. 강세형을 받는 거예요. 자, 정선이 강세형도 유명한 분이죠. 강세형도 정말 대단한 분이죠. 문인으로서 대단한 화가로서 대단한 분이죠. 자, 겸재가 박연풍포를 어떻게 그렸는지 보세요. 자, 보세요. 겸재 정선의 그림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십시오. 배치를 어떻게 하는지. 자, 왼쪽, 오른쪽. 화면 돌아요, 안 돌아요? 돌아요, 안 돌아요? 이렇게 긴 그림에서 이런 횡축에서 화면을 돌리고 있어요. 그죠?
박영폭포는 실제로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박영폭포를 보고 이런 그림을 그리실 수 있습니까? 저한테도 힘들어요. 이건 뭐 이상한 거예요, 그죠? 근데 누가 봐도 박영폭포라는 거죠, 그죠? 이 실경을 어지간한 화가가 이 실경을 봤을 때 화면 안에서 아까 인지심리학적 방법으로 직관적으로, 그죠? 뭐 수업을 받았겠어요, 교육을 받았겠어요. 천재적으로 화면을 구성을 그렇게 하고 돌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겠습니까? 못 하겠습니까? 99%는 못 하죠, 그죠? 게다가 이렇게 새긴 길쭉한 화면에 자, 없앨 거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없앨 거 싹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죠? 폭포만 그려야 되는데 폭포는 어떻게 돼요? 폭포는 어때요? 폭포는 일단 불리한 게 수직으로 떨어져. 그러면 우리가 인지가 어떻게 돼요? 무조건 떨어지게 돼 있어요. 떨어지면 이 떨어지는 수직의 인지를 옆으로 퍼뜨려야 되잖아, 이거를. 어떻게 했어요? 예. 갑자기 암괴가 딱 나타나네. 여기서 어떻게 돼요? 떨어지면서 딱 부딪혀서 퍼져. 옆으로. 이와집 있고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죠. 여기서 치고 올라간 거 보세요. 이렇게 올려요, 이렇게. 시선을. 내려서 치고 올립니다. 그죠? 내려서 치고 올리고 올라가서 이 배량의 모양 보세요. 사선으로 떨어지듯이, 그죠? 다시 집으로 왔다가 이리 갔다 다시 돌아가요. 뭔지 아시겠어요? 저는 이런 감각을 보면 정말 이게 경영위치인데, 그래서 사회교육 요법을 얘기할 때 그러니까 중국 미학자들은 기운생동이 제1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동시대 미술의 관점에서 보면 경영위치가 1법인 거예요. 경영위치가. 사실은 당대 미학자들도 경영위치가 1법이다라고 얘기하고, 왜냐하면 화가의 직관력, 기운생동은 가늠할 수 없으나, 그죠? 기운생동은 그 사람의 내력이나 뭐 어떤 학습, 교양이나 그리고 뭐 어떤 벼슬이라든가 뭐 이런 걸 통해서 할 수 있겠지만, 이건 뭐예요? 경영위치는 그냥 드러나 버리는 거죠, 그죠? 화가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 이게 박영폭포예요. 상상이 되십니까? 요 그림이, 요 풍경이 이렇게 된다는 게. 자, 이게 실제 박영폭포죠. 근데 제가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이 박영폭포 이상하지 않습니까? 밑에 바위 있어요, 없어요? 예? 자, 위에는 바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밑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근데 왜 여기 왜 있을까? 예? 자, 이 사람이 이 겸재 이 선생님이 화면을 돌리려고 하니까, 자, 이게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바위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돼요? 내가 포토샵으로 이거 없애고 왔어야 되는데. 없으면 어떻게 돼요? 시선이 빠져버리죠. 그죠? 밑으로 쭉쭉 빠지죠. 설사한 것 마냥. 빠져버려요. 이 바위가 하나 딱 있음으로써 시점이 돌아가요. 그죠? 자, 그런데 천재적이죠. 그죠? 자, 요 바위를 여기다 옮겨놓은 게 아니에요. 자, 이거 보세요. 바위가 있네? 이건 뭐게요? 바위가 있어요. 박연폭포는 왜 박연폭포냐면 박연폭포 꼭대기에 박연이라는 연못이 있답니다. 이런 호가 있어요. 자, 이 바위 있네. 이거 뭐예요? 이게 뭐죠? 대체? 그 바위가 있잖아요. 보이세요?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폭포예요? 아까 박연폭포예요? 이건 박연폭포 아니에요. 이게 박연폭포죠. 그죠? 그죠? 그럼 이건 뭐예요? 이것도 우리나라거든요. 이것도 박연폭포예요. 자, 이거는 개성에 있는 박연폭포고요. 이거는 충북에 있는 박연폭포예요. 옥계린가 있는, 그래서 옥계폭포라고 한답니다. 옥계폭포. 자, 저는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자, 보세요. 정선의 박연폭포도를 보면 이 그림하고 닮았어요. 이 그림하고 이거하고 닮았어요. 충북에 있는 거하고 닮았어요. 개성에 있는 거하고 닮았어요. 충북에 있는 거하고 닮았죠, 그죠?
그런데 바위의 안개의 모양을 보세요. 안개의 모양을 보세요. 자, 위에서부터 치고 올라와서 앞 꺾여 내려가죠, 그죠? 자, 뭐 닮았어요? 자, 이거는 충북에 있는 방향북부예요. 뭐 닮았어요? 개성에 있는 방향북부 닮았죠. 겸재정선의 방향북부는 개성에 있는 방향북부로 그린 게 맞습니다. 그런데 왜 충북에 있는 방향북부랑 이토록 닮을 수가 있느냐? 자, 정선이 그래서 대단한 거예요. 겸재정선은 뉴스에 안 나오지만 분명히 충북에 있는 옥계폭포도 가봤다 이거죠, 그죠? 가서 봤어요. 가서 봤어. 자, 금강산을 수십 번을 했듯이 이 사람 비행산수잖아요. 전국 방방곡을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 박연폭포는 개성에 있는 박연폭포는 박연이라는 연못이 위에 있어서 박연폭포고, 이 박연폭포는 그 고려 시대의 악사였던 박연 아시죠, 그죠? 박연 선생님이 폭포 절경이 너무 좋아서 맨날 여기 와 피리 부는 놀았대요. 그래서 박연폭포예요. 그런데 겸재정선이 이 절경을 보고 감명을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받았죠. 머릿속에 인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송도에 가서 박연폭포를 보고 이걸 그려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때요? 이것도 오버랩 되는 거죠, 그죠? 삭제와 차요. 필요 없는 건 버리고 내가 그림의 운용을 위해서, 병행 위치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갖다 쓴 거예요. 그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그림이 자유로워. 이게 왜 없는 데 있냐? 여기 이게 뭐냐?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창생적 창작관이라고. 홍성표 선생님은 미술사가 홍성표 선생님은 창생적 창작관이에요. 내가 창생, 그러니까 서양에서 창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네시스. 창생. 새롭게 그냥 생겨나는 거예요. 생겨나는 거. 생겨나는 그런 미술. 미술적 화면. 보세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쪽으로 분산되고 화면은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 화면을 보시면, 자, 보세요. 자, 화면을 여기서 이렇게 갈라봅니다. 이렇게. 어떻게 됩니까? 폭포까지 합쳐서 딱 나눠주죠. 그죠? 그죠? 이런 거 보이세요? 이런 거 보이셔야 돼요. 이런 거. 이렇게. 자, 이 부분에 폭포의 부분을 이만큼 가져가 버렸기 때문에 이게 바로 여백이에요. 사실 이 아래에 있는 공간이. 자, 이거 안에 있는 공간이 그렸어요? 안 그렸어요? 그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렸죠. 그죠? 빽빽하게 그렸잖아요. 그런데 이 안에는 우리가 공간을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느끼죠. 이게 여백이에요. 그냥 안 그리고 놓은 것만 여백이 아니고 우리가 공간감을 현시하는 것은 다 여백이다. 동양화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여백이라는 거죠. 자, 요만큼 나누니까 화면이 균등하게 딱 나눠졌어요. 그죠? 그죠? 서로 팽팽하게 힘의 균형을 이루어줬죠. 폭포가. 이렇게 떨어지고 이렇게 떨어지고. 그리고 폭포가 쭉 떨어지다 보니까 그림을 이렇게 그리다 보니까 밑에 요거 없으면 쭉 빠지겠네. 그러면서 박연폭포예요. 그죠? 충청도에 있는 박연폭포에 이거 있는데 딱 넣은 거죠. 그죠? 그래서 충청도에 있는 박연폭포와 개성에 있는 박연폭포가 묘하게 크로스오버 된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뭐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림을 그려본 사람으로서 화선 종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서양의 캔버스처럼 뭐 덮고 자시고 수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붓을 한번 휘두르면 그냥 그걸로 승부가 나버리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소동파가 대나무를 그릴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흉중성죽이라는 말을 씁니다. 흉중성죽. 마음속의 대나무. 자, 그림을 그릴 때는 독수리가 쫙 매가 하늘을 날다가 밑에서 저기 다람쥐가 뭐 먹이를 물고 가는데 걔를 쫓으려고 딱 활공을 하다가
걔가 딱 잡을 수 있는 그 지점에 딱 왔을 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쏜살같이 최대의 속력으로 내리 꽂아서 팍 쳐버리죠. 그죠? 그런 것처럼 마음속의 이미지가 완전히 서버렸으면, 그죠? 기다리라는 얘기죠. 기다려, 기다려. 전쟁 때 총 쏘듯이 총 쏘는 기다리라고 하듯이. 기다려, 기다려 하다가 딱 준비가 다 되었을 때, 그걸 이제 동양명에서 회사우소라고 그러죠. 준비가 다 바탕이나 마련되었을 때, 준비가 되었을 때 바로 거침없이 해나가는 거예요. 생각한 것을 그냥 그대로. 근데 그것이 완전히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쓱쓱쓱쓱쓱쓱쓱 나오는 거죠. 그죠? 자, 이 김명국의 설중행여도를 보세요. 김명국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이분 제가 참 좋아하는 분이 달마도 그러십니다. 추용 김명국. 사실은 장승업과 비교를 하면 이분은 장승업이 초인이라면 이분은 신쯤 되는 분이에요. 이분은. 근데 김명국은 둘 다 이제 취용이고 취화선 뭐 이렇게. 김명국은 그의 뛰어난 명성에 비해서 그림이 많이 남아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설중행여도와 달마도가 있죠. 그런데 이 설중행여도를 굳이 가져온 게 뭐냐면, 자 보세요. 자 여기 눈 오는 날 길 떠나는 행자와 주인장이 있죠. 여기에는 문수둠에 기대어 가지고 배웅을 하는 아낙네가 있어요. 이제 중국으로 얘기하면 이게 절파 화풍을 본받은 건데, 절파라고 그래요. 절파. 딱딱딱딱 끊겨가지고 이렇게 약간 이렇게 강력하게 그리는 그림들을 절파라고 그러는데요. 자, 이 그림을 보면서 구도를 보세요. 어떤 게 보이세요? 자, 삼각형 두 개가 보이십니까? 삼각형 두 개가 이렇게 삼각형이 하나 있고 이렇게 삼각형이 하나 있죠. 그죠?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이렇게 삼각형이 하나 있고 이렇게 삼각형이 하나 있는데, 삼각형을 두 개를 이렇게 맞대는 뭐 어때요? 안정감 있죠. 그죠? 자, 요거가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중국 그림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이 그림 원산, 멀리 있는 산을 요걸 싹 소거를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불안정합니까? 그러면 미술사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쏟아져 내릴 듯한 암괴, 불안정함, 또는 길 떠나는 자의 불안한 심리. 그러니까 귀에 걸면 코에 걸면 코걸인 거예요. 해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균제, 경영유체 측면에서 본다면 그림 그리는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아니할 수가 없다. 그림이 불안정해. 그러면 요것은 요것대로 살리고, 그죠? 쏟아져 내릴 듯한 암괴는 살리고 여기서 뒤에서 이렇게 받쳐주는 거예요. 크로스를 시켜가지고. 아시겠습니까? 자, 이게 이렇게 나온 거죠. 만일에 김명국이 이렇게 했다고 하면 이 사람의 명성은 이렇게 오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김명국이 뭐 이렇게 그렸다고 한다면. 잘 상상을 해보세요. 이 바위 앞에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렇게 있어. 원산. 그럼 뭐예요? 그냥 풍경이에요. 풍경. 그냥 풍경. 그런데 이렇게 겹쳐놓고 이렇게 겹쳐놓음으로써 이 그림 안에서 엄청난 긴장감이 형성이 돼요. 소용돌이 치는 거죠. 역시 그림은 이쪽으로 올리니까, 원산 올리니까 어때요? 이렇게 돌죠. 그죠? 돌아서 이쪽으로 찍어서 다시 여기서 내려와서 다시 오고 또 돕니다. 그죠? 이쪽은 열어놨어요. 가는 길이니까. 자, 시점이 여기서 이제 제가 기호로 이제 공부할 때 해놓은 건데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죠? 이렇게 와서 여기서 딱 잡고, 그죠? 딱 잡고 여기서 와요. 자, 여기서 좌경이죠. 그죠? 가벼운 걸 여기다 놨는데, 여기다 놨어요. 여기다 놨는데 이쪽으로 눈이 올라가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얘가 딱 있는 거예요. 그죠? 얘가 없으면 시선이 가지는 않죠. 그죠? 만약에 이 암괴가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암괴가 없으면 시선은 위에 올라가려다가 저 멀리 날아가 버려요. 그죠? 이 암괴가 딱 있으면서 시선이 암괴의 꼭대기 가서 부딪히고 다시 내려와서 이 배웅하는 아낙네에 갑니다.
그죠? 그리고 다시 돌아가. 자, 삼각형이 두 개가 생기죠, 그죠? 시선의 방향이에요. 시선의 방향. 배웅하는 인물의 시선은 뒤를 돌아보고 있어요. 인물의 시선은 이쪽을 향하고 있고, 배웅하는 인물은 이쪽을 향하고 있어요. 서로. 우리 관자의 시선은 이쪽에서 이쪽으로 왔다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 배웅하는 인물의 시선을 따라서 다시 이쪽으로 가요. 그죠? 자, 이 간략하게 여러분들하고 그림들을 몇 개 살펴봤는데 좀 재미가 있으신가요? 네. 그 그림을 보실 때 정리를 잠깐 해드리면 중국 미학으로부터 혹은 중국 미술사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중국 문예가 동양 미술을 얘기할 때 워낙에 단단하고 수백 년, 수천 년의 세월 동안 기록해놓은 빅데이터가 너무나 출중하므로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다 영향관계에 있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국화라고 야, 왜 한국화야? 라고 얘기할 때 말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 틀려. 지금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전적으로 의경에만 의존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 그죠? 그리고 시감을 중요시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대상의 상태,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한 관찰 그리고 그림에서 보여지는 호소 이런 것들이 강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니까 자 의경에만 한다면 문학적인 서사는 더 풍부해지겠죠. 그죠? 아까 소동파가 시중유시, 화중유화를 얘기했듯이 문학적인 서사는 더 풍성해질 수 있겠으나 콘템포러리의 측면에서 한번 보게요. 화면에서의 긴장감 그리고 현실성 그리고 뭐랄까 끝없는 이야기 그리고 시선의 지속적인 어떤 소위 말하면 돌고 도는 것 살아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본다면 감히 말씀드리건데 조선시대에 이뤘던 회화적인 성취 그러니까 미학적인 근본 미학적인 어떤 그 베이스가 미약했더라도 그런 미술학적인 성취는 중국에 버금간다. 중국의 수천 년간의 수백 년간의 그 미학적인 어떤 문예적인 어떤 베이스에 버금가는 거대한 성취를 이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동양 미술 그리고 한국 미술 그리고 동양화 한국화 그리고 동양미학 한국미학을 총칭하는 개념으로서의 그리고 동양화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또한 우리의 미술을 대변하는 말로 한국화라고 하는 것들이 서양 미술, 서양화하고 상대적으로 논의가 될 때 어떤 차이를 가지고 어떻게 가치 있게 읽혀지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있는 생각들을 할 수 있게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 없으신가요? 질문 없으시 아무 질문이나 자 아무나 질문이나 없으세요? 좀 어떤 부분은 좀 한 번 더 보고 싶다. 지금 뭐 없어요? 없으시면 마칠게요. 네, 감사합니다.